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3주차 수업에서 이미 다루었던 분계와 전기에 관한 내용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다듬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최종 산출물, 즉 결과물은 재무제표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재무제표는 다양한 어떤 기업의 경제적 사건을 요약해서 담고 있는 표나 계산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러한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기업의 어떤 모든 경제적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 재무제표가 바로 산출되거나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성되는데 그러한 단계를 우리는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어카운팅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 어카운팅 라이프 사이클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거래의 발생입니다. 여기서 거래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기업에서는 이 다양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한 일들 중에는 회계학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거래 또는 사건도 있고, 또 회계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그러한 거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 거래인지 또는 비회계 거래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은 그 거래 안에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영역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존재하면 그건 회계 거래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거래 내에 현금이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그죠? 지난 분계와 전기 시간에 가장 자주 나온 계정 이름이 현금이었죠. 바로 현금이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거래 속에 현금이 됐든 차입금이 됐든 자본금이 됐든 또는 매출이 됐든 또는 급여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의 어떤 성격이 있는 그런 사건들 또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그걸 우리는 회계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계 거래가 일반적으로 아주 서사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죠? 한국적 어떤 문법을 이용한다면 주어, 목적어, 동사 또는 주어, 형용사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은 국문학적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 회계학에서는 그렇게 서사적이고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요약하고 축약하는 방법으로 이 복잡하고 이렇게 굉장히 장황한 그런 어떤 기업의 회계 거래를 요약 축약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600년 또는 최대 800년 전부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분계라는 방법과 전기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분계와 전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을 약간 복습하고 또 한번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분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현금이라는 계정만 놓고 보면 계정이라는 것은 회계 거래 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계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설 같은 걸 읽을 때 처음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 네임들을 알게 되면 소설을 빨리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계정이라는 것은 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복잡한 어떤 경제적 사건 안에 가장 키워드, 핵심되는 어떤 그 용어 또는 핵심적인 어떤 대상, 키워드를 계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정 중에 하나가 현금 계정입니다. 자, 현금 계정을 분계 방법으로 기록한다는 건 뭐냐? 첫 번째, 현금이라는 이 계정의 소속이 어딘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현금의 계정의 소속이 어딥니까? 당연히 자산이죠. 그죠? 그럼 자산 계정 기록 방법이 뭐냐? 자산 분계 법칙이라고 부를게요. 자산의 모든 계정들, 그럼 현금뿐만 아니라 매출, 채권,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 소모품 전부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계정들이라 부릅니다. 자산은 여러분 집의 입장에서는 재산이 되겠죠. 그죠? 기업이 그걸로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그 자체가 돈이라든지 또는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자산 계정의 공통된 분계 법칙 룰 1, 미국 수업 같으면 이게 룰 1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룰 1이 되는데 이 분계 법칙의 첫 번째는 자산 계정의 분계 법칙, 모든 자산 계정의 정가는 차변에 왼편에 적습니다. 우리 회계학에서 차변의 의미는 왼쪽이란 말 이외에는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이 차변이 과거에는 다른 의미도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학습 목적으로는 차변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왼편, 분계할 때 왼쪽 오른쪽에 뭘 적습니다. 고속도로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행선, 하행선. 여러분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상행선에 차가 올라가는 순간에 무슨 뜻이냐? 자동적으로 그 차는
대전을 지나서 경기도를 지나서 서울을 가는 차입니다. 반대로 하행선에 만약에 자동차를 올리게 되면 무슨 뜻이냐? 대구를 기점으로 본다면 그 차는 밀양을 지나고 양산을 지나가 부산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차는 한 대지만 이 자동차가, 현금이란 자동차가 차변에 적히느냐 대변에 적히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 자동적으로 증가, 오른편에 적히면 감소,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600년 전부터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붕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붕괴 법칙만 아는 순간 600년 전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고, 회계학은 아마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회계가. 메커니즘이 유지되는 한 자본주의에 6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러분이 기록한 내용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붕괴, 다른 말로 회계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해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바로 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약속만 이해하면 누가 됐든 어떤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 기업이든 자기 나라 말로 표현한다 뿐이지 붕괴 법칙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교재 수업은 아니지만 미국은 현금 계정을 뭐라 부르냐? 미국에서 현금은 캐시입니다. 그럼 캐시라는 그 단어를 왼편에 적으면 미국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또는 미국 기업들, 구글, 무슨 뜻이냐? 구글에 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왼편에 적힌 현금은. 또 오른편에 만약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오른편 대변 쪽에 현금을 적었다면 무슨 뜻이냐? 돈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붕괴라는 것은 아는 순간 너무나 편리한 여러분의 어떤 도구가 되는, 실무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산 계정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계정이라는 게 크게 보면 5개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런데 법칙이 이제 방향은 2개밖에 없잖아요. 차변과 대변. 그다음에 자산은 차변이 증가. 그럼 부채, 자본은 대차대조표나 재무상태표라 부르는 그 표를 보면 부채, 자본은 오른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편, 즉 대변 쪽이 증가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죠. 그죠? 항상 돈이다 보니까. 그죠? 또 그러다 보니 부채, 자본은 대변에 부채 계정이 적히면 증가입니다. 단 부채의 증가는 뭐냐? 자산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죠. 부채의 증가는, 증가란 말은 똑같은데 구구학적 의미는 빚이 늘어난다. 뭔가 이렇게 채무가 늘어난다. 그럼 채무가 늘어났다. 기업이 무슨 은행에 빚을 졌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왔다. 뭔가 종업원의 급여를 못 지급했다. 그럼 부채가 발생하면 전부 대변에 적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채는 상한대가 끝나겠죠. 그럼 부채가 감소한다. 이 말은 상한, 이제 부채를 갚은 거죠. 그래 됐을 때는 차변에 적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로서 삼성전자의 부채 계정 아무거나 차입금이라 칩시다. 은행 빚을 차입금이라 그러는데 대변의 금액이 100만 원이고 차변의 금액이 50이면 무슨 뜻이냐? 은행 빚이 100만 원 있었는데 현재 50만 원 갚고 차변이 50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차변은 감소, 대변은 증가잖아요. 그죠?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도 50원 남았다. 바로 해석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붕괴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 차입 과정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또 오픈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공공재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바로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기업명을 치는 순간에 그 기업이 최근에 공시한 재무제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전자공시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이런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 또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정보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한 어떤 그 의사결정의 도구이고, 또 정보 없이 판단하게 되면 전부 운에 맡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운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가능하면 내가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의사결정, 즉 기업과 관계 있는 주식 투자라든지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취직하는 회사라고 칩시다. 내일 도산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회계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순간에 기업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누구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회사 어때요? 그 질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학 전공자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현재 뭐 취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회계는 필수 과목입니다. 뭐 타 대학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은 회계 원리가 모든 전공의 어떤 필수, 교양 필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취업과 또는 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이런 전공이다. 자, 비용과 수익 계정 한번 살펴볼까요? 비용과 수익 계정은 비용은 차변 쪽에 발생을 기록합니다. 대변 쪽은 뭐 거의 비용의 대변에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대변은 감소가 되겠지만 비용 계정은 발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계정은 차변, 수익 계정은 대변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과 비용이 이 차변 쪽에 발생이나 증가가 기록되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이 바로 시작점, 증가나 발생이 기록된다. 2대 3이네요. 그죠? 자, 자산 계정, 비용 계정은 차변에서 시작한다. 자,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은 대변에서 시작한다. 자, 여러분 한번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구조를 그 붕괴법칙에 따라 작성하면 이래 되는 거죠. 모든 자산 계정은 차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뭐 대변에 가는 일도 있겠지만 결국은 0을 제외하고 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차변 쪽에 금액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 계정의 기말 잔액은 다 차변. 부채와 자본은 거꾸로 대변에서 시작하니까 기말 잔액, 즉 증가 감소 빼서 잔액은 대변 쪽에 남겠죠. 그죠? 자, 손익계산서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대변이었죠. 그럼 대변에 다 집계가 되고 비용은 차변했잖아요. 왼편에 집계되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뭡니까? 차이금액이 당기순이익이 되죠.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 이유가 바로 붕괴법칙이 그렇다 보니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구조도 그런 형태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붕괴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수업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반복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미 회계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뭐 고등학교 때 일부 배웠거나 또는 관심을 갖고 대학 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학습을 한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회계를 처음 접한다고 저는 가정하고 지금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복해서 수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참 낯설죠. 두 발로 걷는 어떤 사람이나 인간이 어떤 이 바퀴가 있는 것에 이렇게 몸을 싣고 중심이동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는 게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물리학적 내용을 이해 안 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물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타는 거나 또는 이해하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어느 정도 몸에 이겨서 타다 보면 저절로 거꾸로 깨닫는 날도 있겠죠. 그죠? 아, 이런 게 이게 중심이동 운동이구나. 뭐 그렇게 깨닫는 것. 그래서 이 붕괴와 전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이제 처음 수업했을 때 바로 개념을 이해하는 학생은 럭키한 경우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이 달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러분의 꿈이 뭐 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예를 한번 그래 들겠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합격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합격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죠. 그죠? 합격수기가 뭐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 많은 학생들이 처음 회계학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바로 이 회계원리 과목입니다. 또 반대도 성립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회계원리에서 좌절을 해서 회계 전공이 싫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결과는 정말 크게 다릅니다. 그 주주가 출자하여 현금 40만원을 출자해서 기업을 만들다. 이게 회계 사건 맞죠? 왜입니까? 첫 번째 질문. 현금이 나오잖아요. 현금이 나오면 왜 회계 거래입니까? 현금이 자산 계정이니까. 자산에 영향을 주면 회계 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분석 들어갈게. 등장인물이 뭐 나옵니까? 현금하고 출자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본금이라는 말을 잡아내야 됩니다. 이 현금은 바로 주주가 준 돈이니까 주주 몫이죠. 자본은 그런 뜻이죠. 자산 중에서 주주 몫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금이라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과 자본금이라는 자본 계정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그런 경제적 사건입니다. 특히 붕괴는 항상 차변과 대변에 등장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차대변에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상행성, 하행성, 고속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상행성만 차가 있는 경우는 없죠. 물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가 서울 가는 차가 많을 수는 있어도 결국 하행성, 부산 가는 차도 있고 서울 가는 차도 있고 양쪽 다 차가 있는 게 고속도로잖아요. 그죠? 그럼 붕괴도 같은 개념입니다. 차 대변에 계정이 하나씩 또는 두 개씩 또는 한쪽에 두 개, 한쪽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붕괴입니다. 또 붕괴를 또 다른 말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누가 물으면 주주가 출자한 게 원인이죠. 자본금을 준 거잖아요. 기업에. 자본금을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잖아요. 그다 보니 차변에는 현금, 기업 입장에서 현금은 정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이 기업을 계명주식회사라 칩시다. 계명주식회사에 여러분이 이제 주주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계명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왔죠. 일단 금고안에. 그런데 이 돈은 주주가 준 돈이니까 바로 주주 몫이잖아. 그다 보니 자산 중에 주주 몫을 나타내는 말은 자본금이죠. 정답은.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적는 겁니다. 자, 바로 정기로 넘어갈게요. 정기는 뭡니까? 붕괴에 나오는 두 개의 계정을 각각 독립해서 따로따로 차변에 몇 번, 대변에 몇 번 나오는지 정리야. 왜? 이 붕괴는 사건 자체는 알려주는데 이 차변에 나오는 현금이 어떨 때는 차변에 나오고 어떤 붕괴에서는 대변에 나오고 하루에 수십 번 차변 대변에 들락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게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 되면은 따로 이 현금만 차변에 몇 번 나오고 붕괴에서 대변에 몇 번 나왔는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정기라고 합니다. 자, 이 붕괴만 놓고 보면 정기 요령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붕괴에 나오는 계정별로 정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붕괴 계정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옵니다. 현금과 자본금. 그리고 현금은 붕괴에서 어느 쪽에 나옵니까? 왼쪽에 나오죠. 그럼 정기할 때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정기의 모양은 T 형태입니다. 차변과 대변을 이 중간에 선을 꺼서 세로선을 꺼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구분하라고. 자, 그러면 이 현금이라는 계정이 위에서 보면 붕괴 어느 쪽에 나옵니까? 차변에 나오죠. 그러면 차변 쪽에 40만원 이래 적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자본금이 나왔죠. 그죠? 그럼 자본금 T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치고 자본금은 붕괴에서 어느 쪽에 나옵니까? 대변에 나오죠. 오른편에. 그럼 대변에 적어요. 그리고 번호를 붙입니다. 1. 그럼 붕괴에 여러분이 지금 학습 목적상 제가 이 첫 번째 붕괴에 번호를 1 붙였죠. 근데 실제 기업에서는 뭐 번호를 이렇게 붙이진 않고 이 현금 40만원, 차변 쪽에 있는 40만원 앞에 뭐라 적느냐? 자본금이라고 적어요. 그럼 이 돈은 자본금이다. 자본금이 현금으로 들어왔다. 또 반대로 자본금 대변 쪽에 있는 40만원 앞에는 현금으로 붙여. 현금으로 자본금을 줬다. 서로 이렇게 합치면 붕괴가 되도록. 그래서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정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정기를 갖고 거꾸로 붕괴를 맞춰볼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물으면. 지금 현금이란 T계정의 왼편에 1, 40만원. 자본금이라는 T계정 오른편에 1, 40만원. 그럼 이게 붕괴 송경고니까 거꾸로 붕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역추적에서. 그러면 차변에 뭘 적어라? 붕괴에서 현금. 대변에는 T계정 보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적혀있죠. 그죠? 그럼 대변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면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그래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소모품을 사는 걸 해볼까요? 이 소모품 10만원짜리를 구입했는데 소모품은 자산 계정입니다. 회계 거래죠. 소모품이 자산이란 말 하는 순간에 회계 거래입니다. 여러분이 붕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 대금에 5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불하기로 했다. 빚이란 말이요. 부채. 그러니까 기업이 빚을 진 거죠. 이 납품업자에게. 그러면 등장인물 3개를 먼저 잡아내야 됩니다. 바로 나오는 소모품, 그 다음에 현금, 마지막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우리 회계학에서 소모품같이 이렇게 자질구레한 이렇게 소액의 어떤 자산을 외상으로 사오면 그걸 뭐라 부르냐?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못 줄 미, 아닐 미, 지급, 못 준 돈 이런 뜻입니다. 외상, 그런 뜻이. 일반인은 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계정 이름이 없단 말이죠. 우리 회계학에서는. 그래서 전공입니다. 전공에서는 일반인이 쓰는 용어로 의미 전달은 할 수 있어도 전공자라면 그래 하지 않고 정확한 용어를 써. 그래서 이 법이나 또는 회계 뭐 이런 쪽의 어떤 전공들이 이 용어를 이해하는 순간 또 한 50% 이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치 정해 보겠습니다. 붕괴 등장인물 잡았으니까요. 소모품 어느 쪽입니까?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그럼 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소모품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하면 돼요. 구입이란 말이 있죠. 서사적으로. 구입했다는 말은 기업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면 증가죠. 새로 생겼잖아요. 그럼 자산이 증가는 어느 쪽? 차변, 소모품. 현금은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힌트가 어디 있어요? 문제 읽어보면 5만원의 현금을 지급이란 말이죠. 지급은 썼다는 이야기잖아. 현금은 감소죠. 또 2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다 부채가 발생한 겁니까? 갚은 겁니까? 아직 못 갚았죠. 부채가 발생한 거잖아요. 부채의 증가는 어느 쪽? 대변이죠. 자, 그래서 분계 정답 맞추겠습니다. 차변에 소모품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현금 일부 쓰고 일부는 빚으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빚으로 샀다는 거죠. 자, 이걸 T 계정에 옮겨볼게요. 전개해볼게요. 현금부터 할게요. 이번에 현금 어느 쪽에 나왔습니까? 그 질문을 답하려면 분계부터 보세요. 분계부터 보면은 대변에 있잖아요. 오른편. 그럼 오른편에 5만원이라고 적으라는 뜻입니다. 번호는 2번. 자, 소모품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왜 만듭니까? 1번 그 전기에 없었잖아요. 이 계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모품 하나 만들었다 치고 여러분이 T 계정 모양으로 자, 위치 잡아 봅시다. 정답은 소모품이 분계 어느 쪽에 나오냐에 달려있어요. 차변에 나오니까 전기할 때도 왼편에 그렇게 우리 전기표에서는 이 세로선을 중심으로 왼편이 차변이다 이 말이죠. 그죠? 왼편에 적으면 돼. 미지급금은 또 만들어야 되죠. 1번에 없었으니까 1번 거를 우리 전기할 때 미지급금 위에 적어요. 상단에. 그리고 T자 꺼요. 이렇게 모양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드린 말씀이에요. 분계를 살펴봤습니다.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네요. 그럼 대변에 적으란 말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기다. 그래. 자, 이번에는 은행 가서 돈 빌리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개명 주식회사가 대구은행 가서 6% 이자율로 연 6% 30만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이자는 매월 말에 지급하기로. 4월 5일날. 그럼 이 날짜 이게 회계거래입니까? 당연히 회계거래죠. 30만원 빌렸으니까 돈 관계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회계거래가 아니죠. 약속만 한 거잖아요. 아직은 이자 줄 날짜가 아니잖아요. 이자 주는 날짜에 뭐 돈이 나가든지 못 주게 되면 미지급 이자라는 그런 부채 계정이 생기든지 지금은 계약에 불과합니다. 이런 계약서를 쓴 거죠. 대출 계약서를.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적어야 될 것은 빌린 돈 30만원 원금에 대한 분개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현금은 빌리든 어떻게 되든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차입이란 말이 덜 입자. 그러면 왼편에 적어요. 차변에 현금. 대변은 뭘 적느냐? 이 돈 주인이 누굽니까? 기업입니까? 아니죠. 기업이 돈이 있었으면 은행 가서 빌렸겠습니까? 주주 돈입니까? 그럼 자본금이라 불러야 되죠. 주식하고 상관없잖아요. 은행의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 이름 중에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차입금이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 순간 대변에 뭐라고? 차입금. 그러면 이 현금 30만원의 주인은 누구다? 은행 돈이다. 대변을 보고 그래 판단합니다. 그럼 원인이 뭐다? 차입이죠. 은행에 가서 돈 빌렸다. 결과는 돈 들어왔죠. 빌렸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 현금은 전개해 볼게요. 차변 대변 어느 쪽입니까? 이제 정답을 빨리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대답했다 치고 왼편이죠. 그 왼편에 3번이라고 적고 분계번호가 3번이니까 30만. 또 차입금은 새로 나왔죠. 그럼 하나 만들었다 치고 차변 대변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 쪽이죠. 그럼 대변 오른편에 적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지금 금고 문을 연다고 가정하고 사장님 금고 안에 돈이 얼마 있을까요? 대답을 가능한 학생도 있고 아마 당황한 학생도 있겠는데 정답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현금 T 계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현금 T 계정의 왼편은 증가고 오른편은 감소라 그랬죠. 증가 몇 번입니까? 1번, 3번 거래. 자본금으로 40만원 들어왔고 지금 은행에서 30 빌렸으니까 총 70만원 있었죠. 그런데 2번에 보니까 소모품 살 때 5만원 썼잖아요. 그러면 70만원에서 5만원 빼면 잔액 얼마? 65만원. 이게 바로 계산된다는 거죠. 금고문 안 열더라도 또는 이때까지 분계를 안 보더라도. 그래서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계는 분계대로 필요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그 용도가 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분계를 한번 볼까요? 이 분계는 그냥 여러분이 암기를 처음에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면 가장 좋고 이 수익은 삼성전자도 수익이라 부르고 대구의 작은 중소기업도 수익입니다. 계정 이름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이죠. 그죠? 매출. 또는 이 서비스 기업 같으면은 용역 수익이란 말을 씁니다. 용역 매출. 그러다 보니까 계정 이름이 매출을 써야 돼요. 용역 매출을 써야 돼요. 아니면 용역 수익을 써야 돼요. 질문하는 학생이 가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돼요. 계정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수업 목적상 가끔은 용역 매출 또는 용역 수익
뭐 번갈아 가면서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상은 용역 수익으로 됐으니까 용역 수익이란 이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명 주식회사라고 할게요. K사로 되어 있지만 이 개명 주식회사의 주로 업무는 복사 업무를 하죠. 즉 인쇄소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복사 주문을 받고 10만원 규모의 어떤 복사를 해줬어요. 당연히 돈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게 회계 거래입니까? 돈 관계 있으니까 회계 거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 잡아볼게요. 당연히 현금 나오네요. 현금 받았다 했으니까. 근데 이 돈이 왜 생겼습니까? 원인을. 자본금입니까? 주주가 준 돈이에요? 아니죠. 은행 빌린 돈입니까? 아니죠. 일해서 번 돈이니까. 그래서 계정 이름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같은 현금이라도 주주가 준 돈은 자본금, 은행에서 빌린 돈은 차입금,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기 위한 계정 과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계정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만 있으면은 사람들은 현금이란 건 이해했지만 이 현금이 은행에서 빌린 돈인지 주주가 준 돈인지 번 돈인지 주운 돈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학생은 붕괴를 또 이해 못하는 많은 학생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차변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뭐 대변 쪽에 계정이 왜 또 나와요? 이 계정이 없으면 저는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붕괴의 차대변은 하나가 원인이고 하나가 결과고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차변의 현금은 결과죠. 돈이 생겼다. 왜? 현금이 차변 쪽에 적히면 증가잖아요. 근데 기업이 돈 생겼다고 무조건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언젠간 갚아야 되고 주주가 준 돈은 잘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번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같은 차변의 현금이라도 대변을 보고 우리가 이 현금이 어떤 이유로 생긴 현금인지 확인하는 용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식부기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식부기를 이해하는 순간에 단식부기, 보통 학생들이 또는 어머님들이 단식 해결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계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답답해합니다. 거꾸로 어머니한테 묻죠. 엄마, 이 현금이 그 아버지 월급이야, 아니면은 옆집에서 빌린 돈이야, 아니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야, 뭐 또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뭐 중고 뭐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자기만 아는 건 정보가 아니잖아요. 회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회계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보니까 차변과 대변의 계정이 각각 나오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친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이 슬라이드 부분. 현금 이번에 어느 쪽에 나옵니까? 전기해야 되니까. 왼편. 예, 맞습니다. 용역 수익은 새로 나왔으니까 오른편에 적으면 되겠죠. 하나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붕괴를 계속 이렇게 연습을. 이번 붕괴의 예는 용역 수익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매출 채권 형태로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에 붕괴의 형태입니다. 이 붕괴 형태도 모든 기업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오는 그런 붕괴 형태입니다. 그래서 붕괴가 또 좋은 점이 삼성전자가 붕괴할 때 계정 이름이 다른 걸 쓰고 또 뭐 다른 작은 기업들이 또 다른 이름을 쓰고 그렇진 않아요. 물론 특수한 계정 몇 개는 중소기업에서 즐겨 쓰는 계정 이름이 있는데 대부분 뭐 삼성전자도 현금은 현금이라고 하고 또 업종에 따라서 매출 또는 용역 매출 구분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매출 이렇게 동일하게 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아까 내용을 연결해 보면 현금이 일단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요. 수익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기업이 수익이 생기면 돈으로 이렇게 형태를 갖추니까 형태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뭐 매출 또는 용역 수익 이렇게 적히는 거죠. 금액이 근데 조금 다르죠. 차대변이. 전체 용역 수익은 20만 원인데 10만 원은 바로 받고 10만 원 나중에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중에 받기로 한 이 10만 원을 뭐라 부르냐? 중소기업 같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 공식 용어는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을 했는데 즉 용역 수익을 이렇게 있는데 내가 돈을 못 받고 채권 형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도 결국은 자산입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돈을 받게 되니까 자산이죠. 자산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그죠? 경제적 자원 또는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있으면 자산이라고 적어요. 자산 계정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전개해 볼게요. 현금은 역시 이번에도 차변입니다. 5번도 4번하고 동일하네요. 그죠? 그러면 1, 3, 4, 5의 붕괴는 1번 붕괴, 3번 붕괴, 4번 붕괴, 이번에 5번 붕괴 전부 다 공통된 점은 현금은 차변이다. 정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용역 수익은 당연히 또 대변적입니다. 아까 우리 붕괴법칙 배웠죠. 대부분의 수익 계정은 대변에 적는다.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비용은 차변. 그러면 용역 수익이 수익 계정이고 또 대변에 적혔으니까 전기에 떠도 당연히 대변이죠. 5. 그렇게 해서 대변 쪽이 20만. 그 다음 매출 채권은 새로 적어야 되겠죠. 그죠?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한 번 더 이 계정 만듭시다. 자, 매출 채권 적고 T 모양 만들고 이제 금액은 어느 쪽에 적을까요? 확률은 50%. 왼편이죠. 정답은. 왜? 분기에서 매출 채권이 왼편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용 분기해 볼게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업에서 이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버님 월급은, 어머님 월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생활비 항목이 더 많잖아요. 교육비도 있고 무슨 식대료, 문화비, 뭐 교통비, 또 외식비 이렇게. 그러다 보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계정이 가장 많습니다. 명칭들이.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용 계정 급여, 종업원 월급이죠. 그죠? 일종의. 이 종업원 분들에게 이런 급여를 지급해야 그분들이 노동을 공급하시고 그 노동의 공급의 결과가 상품, 제품이고 그래가 그게 판매가 기업이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여를 당연히 지급해야 되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급여는 당연히 비용 계정이다 보니까 차변이 적고 그럼 대변이 뭐냐? 당연히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되잖아요. 자산이 감소하죠. 자산 중에서도 뭐? 현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급여, 비용 발생하고 대변에 현금. 또 이것도 규칙입니다. 모든 삼성전자부터 작은 중소기업까지 월급 주는 날 분기는 이렇게 적습니다.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삼성전자는 이 단위가 몇 천억이 될 것이고 중소기업은 이 단위가 뭐 몇백억 또는 몇 천만 원이 되겠죠.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분계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분계라는 것은 삼성전자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LG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자동차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업에 가든 그 분계 법칙 이걸 적용해서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거꾸로 분계를 재교육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용 분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면 분계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뭐 분계 이런 내용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되든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급여 새로 만들어야 되네. 그죠? 좀 잘못됐죠. 슬라이드. 뭐 이왕이면 이것도 학습을 열심히 했는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급여 T 계정. 분기에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죠. 그러면 전기할 때도 어느 쪽에 적어야 됩니까? 왼편에 적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잘못 되어 있습니까? 오른편에 가 있네요. 그죠? 6, 10만원이.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수정해서 바르게 강의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돌발 퀴즈라고 생각합시다. 잘못된 부분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뭐가 잘못된지 바로 여러분 눈으로 이해돼 버리면 이해한 거잖아요. 자, 급여 전기 잘못됐습니다. 오른편이 아니고 왼편입니다. 이번에는 이자 한 달이 벌써 훅 지나버렸네요. 자, 이번에는 그 비용 계정 중에서 그 이자 비용을 한번 볼까요? 비용 계정이 다양하다 그랬죠. 아까 보니까 앞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한 달 지났으면 이자를 줘야 되죠. 자, 이자를 주는 날에 어떤 경제적 사건을 먼저 말로 하면 일이 되겠죠. 서사적으로. 은행 차입금의 이자. 그렇게 지금 경제적 사건의 핵심은 이자를 줄 날이다. 이런 뜻이네요. 1250원을 당연히 뭘로 줘야 됩니까? 현금으로 지급해야죠. 은행 입금시켜야죠. 그럼 분계에서 등장인물 두 개 잡아보세요. 현금하고. 이 현금이 왜 나갑니까? 지급이니까 좀 감소네. 이유가 뭡니까? 이자 비용 때문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비용 계정 이름은 이자 비용. 그래서 모든 비용 계정의 성격은 차변에 그 해당 비용을 적고 대변에는 바로 현금이 대부분 나갑니다. 대부분 비용의 지불은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분계의 정답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금액은 문제에 있듯이 1250원. 전기해 볼게요. 먼저 현금부터 가장 자주 등장하네요. 이번에 어느 쪽입니까? 대변입니다. 그래서 7번 대변 1250원. 이자 비용이라는 이 계정은 전기할 때 어느 쪽에 적어야 됩니까? 왼편입니다. 왜 차변입니까? 분기에서 차변이니까 전기할 때도 차변이죠. 자, 이번에는 좀 색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3주차 수업에 없던 계정, 이익잉여금 계정, 그죠? 배당에 가는 거, 그죠?
기업이 당기 손익이 발생하면 이걸 계속 누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계정 이름을 뭐라 부르냐?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익잉여금, 자본 안에 있는 그 계정입니다. 자본 안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 세 명의 형제가 자본이라는 그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이 자본금을 갖고 계속 누적시킨 이익을 바로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거나 연구개발하거나 뭐 기업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또는 성장을 위해서 지출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기업이 처음 설립할 때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자본금이었잖아요. 그럼 주주의 어떤 투자에 대한 감사에 있다, 즉 대가. 전문 용어로는 뭐 요새는 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지만 배당금이라는 이 계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배당금 5만 원을. 자, 그래서 이 배당금이 어디서 나간다고요? 이익잉여금에서 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무슨 계정이라고요? 자본계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자본계정이 이제 감소하는 거죠. 기업이 갖고 있다가 주주에게 줬으니까. 주주 몫으로 줬으니까. 그래 되면 자본의 감소는 어느 쪽에 적습니까? 차변에 적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적었잖아요. 아까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자본계정이고 얘들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면 대변에 적고 사건 자체가. 근데 얘들이 감소하거나 줄어드는 사건이면 차변에 적어요. 지금은 이익잉여금이 줄잖아요. 배당으로 나가니까. 주주들에게 줘버린단 말이에요. 기업이 이제 안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현금. 그리고 배당 형태가 뭡니까?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줄었네. 차변 보면 결과죠. 원인은 결과가 참 대변에부터 해석해야 됩니다. 자, 대변에 현금이 줄었네요. 결과. 원인은 왜 줄었어요? 급여입니까? 비용을 발생시켜도 현금이 줄대요. 아까 보니까 그런 기억이 있죠. 아니네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이자 비용을 나가도 대변에 현금 적었잖아요. 그것도 아니네요. 차변이 뭡니까? 이익잉여금이 적혀있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당 준 날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현금으로 배당 줬다 주주들에게.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이 본사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임차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가정을 할게요. 주계명회사가. 현재는 본사 건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달 한 달 월세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인은 월세라 그래요. 근데 회계학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임차료라는 공식 용어가 있어요. 근데 발생은 했는데 아직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료는 뭡니까? 성격이 비용 계정입니다. 월세. 여러분 집에서도 만약에 유학생들 있죠. 그죠? 우리 학생들 중에 일부 다른 타 지역에서 아마 대구로 유학 온 학생들은 이 원룸에 같은 월세가 바로 생활비잖아요. 그죠? 저 비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월세 또는 뭐 원룸 아주머니한테 주는 돈 이래 표현하겠지만 우리 회계학에서는 임차료라고 합니다. 이런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비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현금이 나가야 됩니다. 월세를 아주머니한테 현금으로 주잖아요. 근데 못 줬어요. 아직 고향에서 돈이 안 왔다 칩시다. 그래 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죠. 임차료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뭘 적어야 됩니다. 뭘 적을까요? 돈은 적을 수가 없죠. 직업을 하니까. 대신에 빚이 생겼잖아. 갚아야 될 돈. 이 집주인에게, 이 원룸 주인에게, 건축주에게 이 돈을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 생겼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급여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보험료 같이 이런 내용 중에 일부를 못 주게 되면 뭐라 부르느냐? 아까 소모품 살 때 자질구레하게 못 준 돈은 미지급금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달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계정을 못 주게 돼가 부채가 발생하면 우리 회계학에서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미지급 비용.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불러요. 자, 그러면 해석 들어갑니다. 거꾸로 할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차변의 임차료를 보니까 경제적 사건이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월세 주는 날이네요. 금액은 10만원. 근데 대변에 보니까 못 줬네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미지급이란 말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세 주는 날인데 지급을 못해가 앞으로 줘야 된다. 부채가 늘었다. 기업에 빚이 생겼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전개해 볼게요. 임차료 새로 만들어야죠. 이때까지 없었죠. 만들었다고 치고 임차료 적고 T 모양 만들었습니다. 왼편 오른편 어디 적을까요? 왼편 미지급 비용 처음 나왔죠.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었다고 치고 왼편 차변에 적습니까? 전개할 때 대변에 적습니까? 분계에서 대변이면 전기도 대변이 같은 위치 절대 위치 바꾸지 않으면 돼요. 하나 요령입니다. 분계 나온 위치 그대로 전기. 그 말은 뭐냐? 분계에서 차변에 나왔으면 전기도 차변, 분계에서 해당 계정이 대변에 나왔으면 미지급 비용 같이 대변. 그렇게 적으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전개는. 이번에는 소모품에 관한 그 분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아마 4주차 두 번째 수업부터는 수정분계를 배웁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갑니다. 미리 이렇게 조금 사전 소개드리면 예고편이죠. 이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은 결국은 없어지죠. 여러분 집에 비누라고 생각합시다. 비누가 안 쓰면 계속 비누가 있지만 안 쓸 수는 없죠. 요새같이 이렇게 위생의 청결을 따지는 시대가 되면 화장실에서 비누를 쓰게 되면 비누가 처음에는 새 비누인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 되면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복사지라든지 뭐 필기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질구레하게 기업 이게 업무 용도로 쓰는 뭐 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소모품 형태로 갖춰져 있지만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업무하다 다 쓰지요. 그러면 이게 이 자산이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기업이 일하면서 없어졌잖아요. 즉 생활비가 되는 거죠. 가정으로 치면. 즉 기업도 마찬가지 이런 소모품이 없어지면 바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부르냐, 해당 계정 이름을 앞에 붙이고 마지막에 빗자만 붙이면 돼요. 그게 사라졌다, 썼다, 일하는데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모품 재고를 파악해 보니까 소모품이 4만원 정도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적느냐,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소모품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을 적습니다. 왜 대변에 소모품을 적어요? 거꾸로 해볼게요.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위에 문제 보니까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자산이 사용되면 왜 됩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럼 자산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면 어느 쪽에 적어요? 해당 자산 이름을 대변. 지금 해당 자산 이름이 뭡니까? 소모품. 그럼 차변에는 뭘 적어요? 이 소모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으로 친다면 생활하는데 썼으니까 생활비가 되는 거와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적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전개해 볼게요. 소모품이 처음에 얼마 있었습니까? 기억을 더듬으면 2번 분기입니다. 10만원짜리 소모품이 있었어요. 지금 소모품이 대변에 얼마 나갔습니까? 4만원. 남아있는 소모품 얼마 있습니까? 6만원. 그런 뜻이 됩니다. 차대변 빼면. 그리고 새로운 비용 계정 하나 나왔네요. 소모품 B가 비용 계정이라 그랬잖아요. 비용의 발생은 어느 쪽입니까?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딱 정해져 있죠. 자, 그렇게 적는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때까지 한 것을 한눈에 전기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기표 한눈에 쭉 보시겠습니다. 현금이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차변, 왼편에 4번, 오른편에 4번. 금액은 1번 분기에서 40만원부터 해가 쭉. 또 현금이 나간 경우는 2번, 6번, 7번, 8번 분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매출 채권 한번 발생했네요. 그죠? 현재 받아야 될 돈이 10만원 그대로 있네요. 받은 게 하나도 없네요. 왜 왔냐고요? 오른편. 매출 채권의 차변은 증가. 매출 채권 차변의 10만원 증가는 무슨 뜻이죠? 매출 채권이란 데 달린 거죠. 매출 채권이 증가했단 말은 내가 받을 돈이 10만원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돈을 받게 되면 어느 쪽에 감소를 시키니까 오른편에 적어야 되는데 이 분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잔액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5월달에 받아내야 되겠죠. 뭐 영업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받아야 될 돈이 10만원 그대로 4월달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소모품 금방 했으니까 쉽네요. 원래 얼마짜리였습니까? 10만원. 그런데 얼마 썼어요? 4만원. 그럼 여러분이 소모품이 지금 금액적으로 얼마 남아있다고요? 6만원. 잔액이 6만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계정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모든 T 계정의 내용들은 앞 분기에서 나왔던 것을 한눈에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재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계정은 뭐냐? 이때까지 나왔던 그 계정 중에 자산, 부채, 자본 빼고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이익잉여금 계정에 집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이 얼마 정도 누적되어 있느냐 안 쓰고 여러분 집으로 친다면 저축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오른편 4, 5번이 저축 총액, 용역 수익이 총 번 돈. 8, 6, 7, 9, 10번이 뭐냐? 비용, 생활비로 쓴 거죠. 어디 썼어요? 용역은 2번 수익이 있었습니다. 4번 분기와 5번 분기에 10만원, 20만원 돈 번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디에 썼습니까? 배당금 주는데 5만원 썼고, 월급 주는데 10만원 썼고, 이자 비용 기억나시죠? 임차료 10만원 소모품비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기에 나왔던 수익과 비용 계정만 따로 못 와서 이렇게 이익잉여금 정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경영 목적상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이 이 현재 이익잉여금이 얼마 잔액이 남아 있는지 한번 알 수 있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금방 했던 것들을 한번 표로 만들면 거래가 발생하고 슬라이드 보시고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분계장에 나오는 그 계정별로 정기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바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그런 겁니다.
붕괴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떤 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붕괴를 쉽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 판단이 들어가요. 사람이 키워드를 눌러야 되고, 어떤 계정을 선택해 줘야 되고, 결국은 일정 부분은 자동화가 됐지만, 뭐, 완전하게 자동화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시대를 AI 시대라 하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 물론 이런 붕괴 정도 간단한 것들은 인공지능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계는 사회과학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다 완성되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많은 언론에서 뭐 해계가 이 4차 혁명 시대는 없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 짧은 판단일 수는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의사결정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성이 들어가는. 그러다 보이기에 단순히 또 경험도 필요하고, 또 인간의 어떤 판단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계가 완전히 자동화되고 사람의 손이 전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종합예제 한번 볼까요? 1번부터 한번 8번까지 붕괴 내용입니다. 1번 붕괴는 회사 출자, 벌써 머릿속에 현금, 자본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붕괴는 차량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1부는 현금을 주고, 1부는 외상. 아까 우리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거, 비품 같은 거 외상 살 때 나오죠. 3번은 용역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4번은 1부는 용역 제공해서 바로 현금을 받고, 1부는 미래, 즉 매출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또 5번은 앞에는 없었죠. 매출 채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거. 뭐 그런 거. 또 종업원 급여주는 6번. 앞에도 나왔지요. 7번은 비용 붕괴입니다. 이번에는 비용이 워낙 계정이 다양하니까 뭐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임차료. 그 다음에 통신비. 여러분도 통신비 많이 나오죠. 그죠? 핸드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붕괴는 임차료. 그 월세 주는 붕괴. 전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말만 살짝 바꿔서 회사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이렇게 예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래 분석부터 해볼게요. 1번 붕괴를 먼저 1번 거래를 분석해보면 이건 붕괴하기 직전 머릿속에 하는 겁니다. 붕괴가 되는 학생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붕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거래를 먼저 분석해 볼게요. 그냥 학습 목적상. 1번 거래인 경우는 현금이 플러스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현금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자본금입니다. 주주가 이 기업을 설립할 때 출자한 돈입니다. 그런 분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붕괴가 앞에 등장하는 거래에 등장하는 계정들을 잡아낸 겁니다. 2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2번 거래는 앞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동차, 즉 보통 우리 회계학에서는 자동차라는 계정을 안 씁니다. 이름을 뭐라 부르냐? 공식 명칭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뭐 자동차, 뭐 세단 또는 뭐 SUV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그런 용어가 공식 전공 용어가 아니고 모든 차량은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는 날인데 재밌는 것은 현금에 마이너스 5만원이고 미지급금에 5만원 됐다면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10만원짜리 차량 운반구를 구입했는데 현금 5만원을 쓰고 10만원 대금 중에 5만원은 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보기 좋게 분석한 결과가 2번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붕괴해 볼게요. 1번 붕괴. 유명한 붕괴죠. 자본금 출자 붕괴잖아요. 그죠? 2번 붕괴. 금방 설명한 거니까 이해하셨겠네요. 그죠? 차량 운반부가 자산 계정입니다. 차량 운반부 구입이잖아요. 정가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자동차를 샀으니까 구입, 정가,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현금은 줄어들었잖아요.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계정 적고 자산 계정이 줄면 대변에 적어요. 그 다음 빚이 발생했잖아요. 정가했잖아요. 그죠? 이런 차량 운반구를 외상으로 사면 뭐라고 불러요? 미지급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외상 금액을 미지급금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는 반은 돈 주고 사고 반은 외상, 할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7월 7일 날 붕괴, 3번 붕괴는 일해주고 돈 벌었네요.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했네요. 차변에 적혔으니까요. 자, 근데 이유를 보니까 대변에 용역 수익이네. 일해주고 들어온 돈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만원은 정말 이게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다. 그게 바로 나오네요. 자, 4번 붕괴 볼게요. 3번 붕괴와 4번 붕괴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질문 먼저. 공통점. 대변이 공통적으로 용역 수익입니다. 일해주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 사건이 발생해 줬네요. 근데 차이는 뭡니까? 7월 7일 날 3번 분기는 전액을 현금으로 다 받았고 7월 15일 날은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매출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5번 분기를 보니까 이 매출 채권 중에 3만 원을 한 10일 지난 뒤에, 뭐 한 10일은 안 되겠네요. 한 8일 정도에서 7일 정도 지난 후에 받았네요. 그죠? 다는 아니고 일부만 반 정도. 자, 분기해 볼게요.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제 매출 채권에 자산을 줄여야 됩니다. 왜? 받았으니까 이제 받을 게 없잖아요. 이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이라 처음 생기면 차변, 받고 없어지면 대변.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앞으로 받아야 될 돈. 질문 돌발 퀴즈. 앞으로 이 기업이 받아야 될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입니까? 처음 7월 15일 날 차변에 6만원, 7월 22일 날 대변에 3만원. 결론은 두 개 차이죠.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계정도 뭐 같은 설명이 앞에서 했던 것들이 반복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결론입니다. 앞에 분계가 제대로 됐다면은 분계에서 현금이 차변에 나온 것은 차변에, 대변에 분계에서 나온 것은 대변에 옮겨 적는 겁니다. 현금만 할게요. 자주 나오니까요. 현금은 앞에 분계에서 1번, 3번, 4번, 5번 분계에서 차변 쪽에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 1번 자본금 출자받아가 돈 들어왔잖아요. 그죠? 3번 용역수익 기억나시죠? 4번 또 용역수익 전부 차변에 현금 들어왔잖아요. 대변에는 나가는 거죠. 2번이 뭡니까? 차량 운반고 살 때 반 돈 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계에서 현금 계정이 왼편에 있으면 정기할 때도 왼편. 그럼 다시 결론 내면 분계에서 왼편에 현금 계정이 있었던 분계 번호는 번호로 이야기할게요. 1345. 오른편에 있었던 경우는 267.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 계정도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T계정 전기에 나오는 계정들 현금, 매출채권, 차량 운반구,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자본금, 용역수익, 급여, 통신비, 임차료는 전부 분계에 등장한 계정명입니다. 분계에 등장하지 않으면 전기할 것도 없어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전기에 나오는 계정들은 반드시 분계에 선 등장, 전기에 후 정리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정별 잔액은 만약에 묻는다면 현금은 앞에 전기표에 보면 차변과 대변의 잔액 두 개를 빼보면 31만 1천원이 될 겁니다. 매출채권은 기억나시죠? 3만원 남았잖아요. 그죠? 6만원 중에 3만원 받고 잔액이 3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만약에 만들어라 질문했다면 수익과 비용만 따로 뽑아서 아까 봤던 그 순이익계산하는 겁니다. 수익, 용역수익 아까 계정 앞에 있었죠. 그죠? T계정에. 그거 15만원입니다. 비용은 급여, 통신비, 임차료로 나갔습니다. 10만 3천원. 그래서 이 기업의 순이익은 4만 7천원입니다.